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강두리라고 하고요. 맑고 밝은 교회 소속으로 있고 현재 법무부인 백송의 변호사로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지금 저희 이 강의의 구성은 우선 그 실정법상의 이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 처벌 규정에 관해서 간략하게 보고 사례 두 가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둘 다 좀 교회와 관련된 사례로 최대한 해왔는데요. 그래서 우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실정법상의 이 정의를 보면 그 양성평등기본법상에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3조의 정의 규정에 이제 이목에 보면은 성희롱에 관해서 이제 그 규정을 하는데요.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행위를 성희롱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또 나목에 보면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을 공유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이거를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성희롱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남녀고용평등법으로 약칭하는 이 법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 차별에 관해서 1목에서 정의를 하고 2목에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요. 그것도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서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글씨가 작아서 제가 이게 좀 이렇게 보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형법에는 이제 처벌 규정들이 있는데요. 이건 저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은 아니고 아마 뭐 한 번씩은 들어본 용어들입니다. 뭐 강간, 강제추행 이런 것들은 형법에서 보통 의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뭐 이제 법령들이 쭉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폭력 처벌법이라 해서 또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또 거기에서도 더 이제 흉악 범죄에 대해서 쭉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이제 아마 교재에도 프린트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시간 나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특별법들과 이제 형법 이런 것들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첫 번째로 볼 사례는 강제추행이랑 폭행으로 인정된 사례인데요. 2023년 청주지방 충주지원에서 선고한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교회 부목사님이시고 부목사로 근무하면서 어떤 C카페를 관리하여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제 2021년 8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강제추행의 사실관계가 무엇이었냐 하면 2021년 8월 8일경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분을 1회 감싸지듯이 이제 잡았다라는 것, 그리고 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쓰다듬었다라는 것, 그리고 또 다목에 보면 똑같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분을 1회 감싸지듯이 잡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폭행에 대한 사실관계를 보면 그 다목에 그 일이 있을 때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분을 1회 쳤다라는 겁니다. 뭐 사람이 너무 없다, 너무 한가했다라고 하니까 한가한 게 좋아요 이렇게 종업원이 얘기하자 장난스럽게 이렇게 쳤다. 이게 지금 사실관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피고인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피고인은 나는 장기간에 교회에서 근무한 목회자로 어떠한 성적 의도 없이 주의를 주거나 격려하거나 친근함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 그리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도 않는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판사가 어떻게 판단했는지 보면 일단 이제 법리입니다. 이 법리는 사실 굉장히 오래됐고 전통적으로 존재하는 법리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이 판례에서만 인용하고 있지 않고요. 그런 판례인데요. 여기서 보면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그래서 이 폭행행위는요, 법에서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터치입니다. 터치 자체가 폭행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기습 추행의 경우에는 추행 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 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력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하면 폭행은 뭐 엄청 때리고 이런 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터치 자체로 인정되는 게 폭행이고 그 폭행이 때로는 이런 강제 추행에 해당할 수도 있다. 이게 지금 판례입니다. 그래서 요 밑에 보면은 뭐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뭐 옷 위로 엉덩이나 뭐 가슴을 쓰다듬 우리가 엉덩이 가슴 쓰다듬는 거는 뭐 당연히 강제 추행 너무 익히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요 사건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그런 중요한 신체 부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정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판단을 보면 피해자는 일하기 시작한 지 9일을 경과했을 때부터 이런 강제추행이 시작됐고 그리고 피고인과 단둘이 카페에 있었고 자기는 당시에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피고인 스스로 얘기하는 것도 오른손 손바닥을 펴서 피해자 팔을 전체적으로 감싸지는 형태로 만졌고 한 5초밖에 안 만졌다. 5에서 10초밖에 안 만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피고인이 너무 불필요한 터치를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고 있고 뭐 그리고 평소에도 뭐 성적인 발언 뭐 누구 커플이 와서 뭐 사진을 뭐 이제 좀 애정 행각을 하는 걸 보면서 뭐 빨아제낄 때 찍어서 보내줄 걸 뭐 이런 뭐 메시지도 보냈고 이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폭행도 뭐 장난으로 때린 것 치고는 아팠다라고 피해자가 했고 뭐 말투는 장난이었던 것 같은데 진심으로 됐던 것 같다. 뭐 기분이 나빴다. 뭐 이렇게 하니까 폭행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사례에서 좀 시사하는 점이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이제 아까도 좀 잠시 얘기했지만 어떤 경우에도 터치는 강제 추행이나 폭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격려 목적으로 명목으로 가볍게 어깨를 툭툭 치는 것도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제가 이제 교육청에 있을 때 이제 이거는 그 경찰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그 학생한테 징계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선생님이 학생이 잘못해서 징계를 했는데 그 징계하면서 마무리하면서 그래 이제 잘하면 되지 하면서 어깨를 툭툭 쳤는데 학생이 잠시만요 이러더니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끝까지 폭행으로 의율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까지는 뭐 제가 모르지만 그러니까 정말 터치를 하면 그것이 강제추행 또는 폭행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비슷한 얘기지만 나의 의도보다는 객관적 행위에 유의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어쩌면 저희는 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 마음으로 품은 죄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도 뭐 범죄한 거다라고 하니 오히려 우리는 내 마음에서 내가 음욕을 안 품었다. 나는 내 마음에서 뭐 추행할 생각 없으니까 난 떳떳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요 판례에서 조금 유의해야 되는 거는 내 마음이 어땠냐. 내가 정말 뭐 음욕으로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내가 그러니까 터치를 하면 그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이 그렇게 느꼈다 하면은 그렇게 의율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터치를 안 해야 됩니다. 네, 결국은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거는 이제 이번 사례에 관한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쩌면 우리가 외모에 대한 언급 자체를 자제해야 한다라는 그런 점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미드유 서울직장 성희롱 성폭력 예방센터에서 그 제공하는 자료를 제가 가져온 건데요. 상대방에 대한 어떤 칭찬이나 제3자에 대한 얼굴 평가 이런 것들도 이제 이건 터치는 아니니까 이제 강제 추행은 아니지만 성희롱은 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쁘다는 칭찬도 성희롱이 되나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런 칭찬 자체로 성적 운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상대를 성적 대상화하는 언행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공적인 관계에서 타인의 외모에 대한 언급은 부적절한 발언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얼굴과 몸의 생김새에 대해서 그것 자체만의 표현에 그치지 않고 그러한 생김새를 사람의 존재 가치에 결부짓는 방식으로 평가하면 그것도 성희롱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예컨대 누구 씨 같이 예쁜 여성이 있으니 여기 남자 직원들이 일할 맛이 나겠어.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이게 상대의 외모를 칭찬하려는 의도였다고 해도 내 의도랑 상관없이 예쁜 여성의 매력이 업무 외적으로 다른 남성에게 활력이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은 성적 대상화하는 거다. 그래서 성희롱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례를 좀 살펴봤고 이제 두 번째 사례는요. 이건 이제 교회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사례인데요. 어쩌면 이거에 좀 관심이 저희가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 한번 사실관계를 보면요. 이것도 2023년에 서울 동부지법에서 선고한 판례입니다. 당사자들의 지위를 보면요. 일단 그 원고는 교회 전도사였고요. 그리고 피고는 그 교회의 부목사 그리고 교회 자체 이렇게 피고가 둘입니다. 그래서 피고 D 교회는 이제 교회고 그리고 원고는 이 전도사님은 2020년 2월부터 1년 3개월간 가량 2021년 5월 30일까지 교육전도사로 일한 분이고 그리고 피고 B는 2015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약 6년가량 부목사로 재직한 분입니다. 이 사례는 뭐였냐면 원고가 피고 부목사가 앞으로 피고라고 하면은 이제 사람인 피고 B를 지칭하고 교회는 피고 교회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피고가 스토킹을 했다. 쉽게 얘기하면 스토킹을 했다. 그래서 나의 인격권 및 의사결정 자유를 훼손했기 때문에 그러한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나한테 손해를 줘야 된다. 손해를 배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청구를 한 겁니다. 동시에 피고 교회 너는 이제 피고의 사용자다. 사용자면 이러한 불법 행위를 방관해서는 안 됐는데 이걸 방관했다. 그러니까 사용자 책임을 져서 나한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계약상 보호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책임도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 교회 너는 그걸 방치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을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일단 사용자 책임이 뭔지를 한번 보면 법조문입니다. 민법 제756조를 보면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이게 사용자입니다.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사용자가 그런데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용자 책임을 면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저희가 사실관계를 먼저 살펴보면 일단 그 스토킹 행위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이었냐라고 보면 약 1년간 지속적, 반복적 통화를 시도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보내고 그리고 기프티콘을 보냈고 그리고 이제 원고가 피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휴무일에 원고 교주 지역에 찾아가서 카페로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제 다 같이 전도사님, 목사님들 함께 이동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원고를 불러 세워서 한쪽 어깨를 잡아 당기면서 원고의 얼굴 옆으로 피고의 얼굴 들이밀고 귓속말로 내가 보낸 문자 확인해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원고의 이제 식당에서 줄 서 있는데 코트 옆구리 깃과 팔을 강하게 끌어당기면서 앞으로 와라 이렇게 하고 나를 노인 취급하지 마라 뭐 얘기하고 그리고 배식을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원고의 머리와 머리에 꽂혀진 핀을 이렇게 만지고 그리고 이제 원고가 스트레스 쌓여서 아마도 피고차 멀리 이제 주차를 해놓으면 굳이 다시 자기 차를 그 원고 옆에 다시 주차를 해놓고 그리고 사무실이 1층 지하 1층이었는데 자기 사무실 1층인데 지하 1층에 맨날 가서 찾아가거나 기다리기도 했고 뭐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후의 정황을 한번 보면 이제 원고는 이제 한 1년 한 10개월 정도 되는 시점이에요. 근무한 지. 2021년 4월경에 피고 교회 소속 이 목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피고 교회에서 이제 피고에 대한 조치를 좀 해달라라고 요구했고 피고만 아니면 피고 교회에 더 다니고 싶다 이런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피고 교회가 원고가 요구하는 바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자 5월에 퇴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고는 한 6월경에 다른 제3자 F에게 연락을 해서 원고가 피고 본인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 원고가 피고 본인을 책임해야 된다.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피고 교회는 원고가 퇴사를 하니까 7월경에 이제 당회를 개최합니다. 당회를 개최해서 피고를 사임하도록 조치를 합니다. 원고는 8월에 이제 이 사건 소를 제기했고 이제 그와 동시에 이제 고소했습니다. 경찰서에.
일단 그 경찰서에 고소한 형사 사건이 어떻게 이제 경과가 있었나 하면 경찰은 이제 처음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흔히 말하는 스토킹이라고 하는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이런 행위들인데 그것만을 송치 의견으로 나머지는 불송치 의견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아니 그건 아닌 것 같다. 이것도 범죄가 성립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다시 이제 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강제추행 그리고 명예훼손, 협박, 강요미수 모두 다 유죄 의견으로 이제 약식 기소 내지는 기소를 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점을 보면은 이제 2020년 11월부터 6월까지 총 22차례에 걸쳐서 문자 기프티콘 전송, 13차례에 걸쳐 전화 발신, 강제추행은 아까 이제 어깨를 확 잡아당기면서 귓속말 한 거, 그리고 식사할 때 이제 그 줄을 섰는데 코트를 갑자기 강하게 잡아당기는 거, 머리와 머리핀을 만진 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좀 살펴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코트랑 머리핀도 있습니다. 신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제추행은 반드시 정말 이 살갗인 신체를 만지는 것만이 포함되지 않고요. 머리핀이나 뭐 가방, 심지어는 가방, 이 사람의 신체를 덮고 있는 이 코트 이런 것들에 대한 터치 역시도 강제추행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요 사례에서 그렇게 의율이 됐고요. 또 명예훼손은 이제 피해자는 뭐 그런 관련된 소문을 퍼뜨린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람들에게 자기에 대해서 피고인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냈다라고 말하면서 소문을 퍼뜨린 것 그거 자체를 명예훼손으로 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차장으로 나와라 이렇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 그리고 너 나오지 않으면 후회할 거다. 협박했다. 이렇게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를 보면 이제 원고는 이제 피고에 대해서는 이런 교제를 강요하고 연락하고 지속적인 그런 괴롭힘 이런 것들이 원고의 인격감과 의사결정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는 피고 교회에 대해서는 피고 교회는 피고의 사용자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해서 불법행위 저지르는 것을 방관했다. 그래서 그 사용자 책임 또는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그리고 채무불이행 책임 이렇게 같이 물었습니다. 근데 피고 B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나는 인격권 침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설령 침해했어도 2천만 원은 너무 많다. 조금 일부만 인정돼야 된다. 뭐 이런 주장. 그리고 내가 소장 제출 2개월 전부터는 연락을 안 했다. 뭐 기타 등등 가처분 사건에서 뭐 조정도 했었다. 조정이 성립했으니까 이른 이제 피해를 좀 보상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고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피고가 원고한테 한 행위 나쁜 거 맞는데 그거는 직무 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다. 그리고 외관상으로 보더라도 직무 권한 내 행위와 밀접한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 그래서 피고의 행위가 사무집행 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사용자에게 책임은 사무집행에 관해서 이제 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다. 사무집행은 아니다. 뭐 스토킹하고 뭐 강제추행한 게 무슨 사무집행이냐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교회는. 그리고 이제 피고는 피고 교회와의 관계에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라는 주장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를 살펴보면 우선 이제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가, 돈을 일단 얼마를 배상해야 되냐 차치하고서라도 의무 자체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이제 이런 이제 손해배상 의무와 관련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는 일단 남녀 관계에서 일방이 상대방에 대한 성적 관심을 표현하는 행위는 자연스러운 거 허용돼야 되지만 그것이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정도에 이르는 것은 위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 그래서 이러이러이러한 점을 살펴봤을 때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 판례고요. 이것도 이제 교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 지금 피고는 교회 내에서 원고를 사실상 지휘 감독하는 상급자에 있었다. 부목사였고 전도사였으니까. 그런데도 그 감독하면서 원고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 행위를 했는데 이는 약 1년간 지속됐고 집요하고 계속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사회 통념상 일상생활에 허용하는 친밀감 또는 호의적이고 권유적인 언동에서 벗어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근거로는 일단 교육전도사 그리고 목사였다. 그래서 직급이 더 높았다라는 점
그게 1항이고요. 또 2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0년 6월부터 사적으로 연락을 시작했고 사적 연락이 오더라도 거절하지 못하다가 이제 원고는 직접적으로 교제하자라는 요구 이후에는 이제 명시적으로 거절도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1년을 기르는 긴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메시지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라는 것이고요. 또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 확 잡아당겨서 밀착시켜서 귓속말하고 또 코트 옆구리 깃과 팔을 강하게 끌어당기고 이런 행위들을 했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행동은 제3자가 보기에도 돌발적이고 집착적인 행위로서 원고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밑에 또 그런 내용들이 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쭉 봤을 때 피고의 행위는 스토킹 행위 그리고 불법 행위에 해당해서 정신적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피고 교회에 대한 청구가 어떻게 됐을지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 더 관심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사용자 책임에 관한 어떤 법리도요. 일단 저 밑에 쭉 보면요.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이 있는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 행위의 관련 정도 그리고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 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 매우 어려운 말이죠.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근데 이 판례 법리가 좀 중요합니다. 여기 위에 보면은 제가 아까 그 피고 교회의 주장이 아니 그 뭐 성희롱하고 뭐 강제추행하고 이게 무슨 업무랑 관련이 되냐 이런 주장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판례는 이렇게 봅니다.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 그 가해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업무의 수행에 수반되거나 업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채용, 계속 고용, 승진, 근무 평정과 같은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 업무 수행과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과 같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 집행 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에서도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안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면 이제 피용자의 불법 행위 책임은 인정을 했고 그리고 사용 관계가 있냐 없냐라고 했을 때 사용 관계가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실 우리가 이거는 그 다른 문제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의 그 근로자성이 인정되느냐 이러한 점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재직증명서를 뗐을 때 교회를 위해서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받았고 그리고 매월 고정급을 받았고 그리고 전임 교역자로서 일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청빙을 할 때 당회라는 의결기관을 거쳤으나 부목사의 직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지휘 감독을 해서 임명권을 교회가 행사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 점들을 통해 봤을 때 이제 사용 관계가 해당한다. 그러니까 피고 목사님이 이제 피용자고 피고 교회가 사용자다. 그거에 해당한다라고 봤습니다. 이런 것들 쭉 보고 그래서 이제 사무집행 관련성도 지금 여기서는 있다고 봤습니다. 이 지금 이루어진 행위나 행위 태양 내용, 인권권 침해의 내용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피고의 이러한 스토킹 행위, 불법 행위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이 피고 교회의 사무집행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 교회의 사무집행과 관련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하 관계에 있었고 피고와 원고가 그리고 이제 원고는 개인적으로 연락처를 제공한 바 없는데 교회를 통해서 연락처를 제공받았다. 이런 점도 지금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강제추행이나 스토킹 행위 자체가 교회 내부에서 많이 발생을 했고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일단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책임 자체는 있는데 얼마를 할 건가? 그 범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일단 피고 교회에 관한 부분을 보면요. 피고 교회는 원고와 피고의 각 교회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들을 고려했을 때 피고가 원고에 대해서 성적인 불쾌감을 느끼도록 하는
그런 가해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방관했다라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더욱 확대되고 오래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래서 거기에 원고가 정신적 피해를 상당히 크게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1,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피고와 피고 교회 모두 1,500만 원을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건에서의 이제 시사점을 좀 살펴보면 일단 초동 대처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했을 때 교회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의 문제인데요.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이 있는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 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게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그 방지 조치를 했는지도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밑에 보면 사용자가 위험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서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책임 인정에도 이거는 관여가 되고 책임이 인정이 되더라도 그 비용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교회가 나름 이런 행동들을 하고 방지 조치를 했네라고 하면 그 비용이 줄어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아까 앞에 살펴본 건데 이 사건 사실관계에서는 분명히 이제 원고는 먼저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피고의 스토킹 행위나 이런 걸로 조치를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이제 그런 성희롱 비스무리한 사건이 이제 나서 이거 뭔지 잘 모르겠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에 보면요. 여기 이제 사이트 이제 메인 화면인데 오른쪽 저 배너에 보면 성폭력 상담 신고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여기를 들어가면 성폭력 예방과 처리 지침서가 있습니다. 굉장히 잘 써 있고요. 이거를 보면 일단 초동 대처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처음에 접근해서 얘기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이제 사건이 발생하면 이걸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는 거 그거부터가 이제 어떤 우리가 사안을 대처하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성폭력 예방과 처리 지침서 15쪽 이하에 이렇게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처리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하나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본 그런 지점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보통 변호사들이 이제 의뢰인들에게 조언을 많이 해주는 부분이기도 하는데 사전 양해하에 내담자와의 내담 과정을 녹음하는 것 그것이 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 조사자가 2차 가해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차 가해를 안 했는데 했다고 할 수도 있고요. 했는데 안 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녹음을 한다는 거는 그 녹음에 참여한 당사자들이 다들 가볍게 말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안 조사자와 내담자 모두를 지키는 방안이고 모두 신중하게 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녹음을 하는 방안이 하나의 방안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안 조사자의 생각과 의견을 드러내지 않고 육하 원칙에 따라 매우 건조하게 몸이 건조하게 그런 조사를 하게 되는 환경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해 본 건데 두 번째로는 이 조사를 처음부터 할 때부터 피해자, 가해자 모두에게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경우에는 악의적인 신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억울한 신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서로 상의 명목으로라도 의논 명목으로라도 교회 구성원과 얘기하지 마라 라는 그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이거는 비밀 유지 각서를 작성해서 사인하게 하는 방식으로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퍼지지 않게 하는 거, 세력을 형성해서 싸우거나 2차 가해 피해 환경이 조성되지 않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 엄청 심각한 경우, 아마 모든 사안에서 필요하진 않겠지만요. 어떤 법적 평가가 요구되는데 이거를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이렇게 느끼는 사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변호사한테 자문을 의뢰해서 자문서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자문서를 근거로 내가 어떤 처분을 했다고 하면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우리 교회가 이 정도까지 변호사 자문까지 얻어가지고 그 자문을 근거로 처분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이 사안처럼 판단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추후 기관의 사용자 책임이 부정되거나 인정되더라도 제한적으로 인정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54분이네요. 딱 시간에 맞춰서 끝냈고요. 네. 감사합니다.